6월 미시간 소비심리지수가 쇼크에 가까운 하락치를 보였습니다. 며칠 전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결국 소비심리 위축이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심리지수는 선행에서 우리가 소비를 엿볼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보여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개인 소득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수준이 22년 1분기 이후 장기 평균을 밑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게다가 22년 3분기 이후부터는 실질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빼고 본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지수에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소비 둔화에 대한 시장 충격까지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전망을 해야 됩니다. 심리지수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앞으로 소비 또한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나쁜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좋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드뉴스를 굿뉴스로 해석하려는 이 시장의 움직임이 역작용으로 나타나는 그 시점이 증시가 무너지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건 좋게 해석하고 나쁜 것도 좋게 해석하려는 억지스러운 움직임이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내러티브로 작용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게 꺾이는 순간 결국 붕괴 시점이 다다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멘텀이 반작용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억지로 끌어올렸던 어색한 상황이 이제 정상화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소비심리지수가 쇼크에 가까운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자 일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경기 침체는 심리지수가 고점일 때 시작이 되는 거지 바닥일 때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논리를 적용을 해보면 결국 지금이 바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굵직했던 경기 침체, 금융위기와 IT 버블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왼쪽은 IT 버블이고 오른쪽은 08년 금융위기입니다. 먼저 IT 버블 때 보시게 되면 먼저 말씀드릴 것은 IT 버블에는 경기 침체가 없었습니다. 마이너스로 역성장을 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보시게 되면 심리지수가 고점 수준에서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가 증시에 버블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화살표를 칠한 이 시점이 증시가 붕괴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지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오히려 증시가 붕괴된 이후에도 꽤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좀 지나서 떨어졌죠. 결국에는 소비심리 자체는 경기 성장률에 대해서 선행성을 보여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른쪽 08년도 금융위기 차트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화살표 시점이 본격적으로 증시가 무너졌던 08년 9월입니다. 이후 미국 경제 성장률은 4분기에 마이너스 6.8을 기록할 정도로 경기 침체에 빠져들게 되고 이후 09년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보시게 되면 소비심리는 07년도 때부터 먼저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장률에 대해서는 선행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증시 붕괴 직전의 소비심리의 패턴 보시게 되면 바닥을 찍고 오히려 재차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여기서 많이 물렸죠. 때마침 IB나 증권사에서는 바닥을 회복했다라는 지금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반등하는 듯하다 빠르게 붕괴되는 패턴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이런 차트에서 놓고 봤을 때 소비심리의 저점 구간은 이 60이라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65.6으로 나왔잖아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소비 둔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걱정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떨어졌고 지금 바닥이니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나쁜 지표는 나쁜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시장은 나쁜 걸 좋게 해석하려는 그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이게 멈추는 시점이 역작용으로 시장이 붕괴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FOMC 경제전망 점도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게 되면 금리나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하향 조정을 했죠. 이게 가장 굵직한 내용이긴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의미 있는 변화를 포착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금리나 횟수를 연내 3번에서 1번으로 하향 조정한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보시게 되면 성장률 전망은 변함이 없었고 실업률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물가만 달라졌죠.
PC 헤드라인과 코어가 20bp씩 상향 조정이 됐어요. 결국 이번 금리 인하 횟수가 하향 조정이 된 근본 원인은 24년도 물가 전망에 있었습니다. 모두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 지금 보시는 S&P 점도표 자체는 연준 위원들이 5월 CPI를 보지 않고 결정한 내용이고, 더불어서 CPI 확인 후 점도표 수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파월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5월 CPI가 반영이 된 점도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시장은 여전히 올해 금리 인하 2번을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는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렸고,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롱거런 중립금리가 있습니다. 2.6에서 2.8, 소수점까지로 가면 2.75가 되겠죠. 결국에는 2.8로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이 됐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장기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점도표 내에서 상향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 25년도 물가 전망이 상향 조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소폭이긴 하지만 기존의 2.2에서 2.3 헤드라인이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죠. 코어 같은 경우도 2.2에서 2.3 마찬가지로 25년 물가 전망이 모두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횟수는 3번에서 4번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증가를 했거든요. 한번 좀 더 보시면 26년 물가 전망은 동일합니다. 2%대 코어까지 다 동일하게 전망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26년의 금리 인하 횟수도 4번으로 동일합니다. 결국 25년도 4번, 26년도 4번인 것이죠. 다만 25년과 26년의 차이점은 25년은 물가 전망이 상향 조정되었다라는 거, 2.2에서 2.3 상향 조정되었다라는 것이 다른 겁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가 전망이 높아졌음에도 금리 인하 횟수는 4번이고, 물가가 변함이 없음에도 금리 인하 횟수가 4번이다. 그럼 도대체 금리 인하 횟수는 그냥 우연의 총합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집단지성의 결과인지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S&P 점도표의 패턴을 정리를 해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목표 물가 2%는 최근 연준의 분위기로 봤을 때 반올림한 결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채권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로 목표 물가의 상향 조정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연준의 입장은 목표 물가 2%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수하고 있죠. 그럼에도 목표 물가에 대해서 상향 조정되었다라는 컨센서스가 만연하게 퍼져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번 6월달 FOMC 경제전망 점도표에 고스란히 담겨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부터 보시게 되면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하향 조정된 이유는 물가 전망이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죠. 달라진 범위를 보시게 되면 2.4에서 2.6으로 달라졌죠. 20bp 차이로 상향 조정이 되었지만 이 간극에는 반올림이라는 구간을 넘어섰어요. 따라서 반올림할 경우 목표 물가 2.0을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횟수가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지금 연준은 3번에서 1번으로 줄였지만 올해 물가 전망이 20bp만 다시 재차 하락한다면 다시 금리 인하 횟수가 3번으로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부분은 사실 이번 점도표의 금리 인하 횟수의 하향 조정된 부분의 강도 자체가 매우 약한 전망이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내용은 사실 파월도 언급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애매하게 표현을 하면서 점도표가 전망이긴 하지만 전망의 강도 자체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연준은 공식적으로 목표 물가 2%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FOMC 점도표에서 미묘한 연준의 목표 물가 상향에 대한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었고, 목표 물가 2%는 반올림된 수치로 보고 있는 게 합당하다. 결국 2.4가 나오면 2% 목표 물가에 합당하는 결과고, 2.6이 나면 3이 되니까 이는 목표 물가를 벗어난 그런 전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금리 인하를 위한 물가 정상화 범위는 2.4%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목표 물가제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렇게 일정 부분 목표 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롱건은 보시면 중립금리 자체가 더 상향 조정된 결과로 이어졌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저번 점도표에 이어서 이번까지 상향 조정된 이유는 물론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두고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금리가 빨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보는 제 의견도 있지만 더불어서 연준 최근의 분위기는 목표물가 2%를 반올림하는 그런 부분에 일정 수준 상향 조정된 미묘한 변화를 엿볼 수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롱런 중립금리가 다소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표 물가 2%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물가 수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목표 물가까지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연준은 경기 침체가 베이스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물가를 충분히 잡지 않고 완화 정책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는 국면으로 이어진다면 물가 반등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라고 봐야 되죠. 물론 물가 가속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추후 재상승 시나리오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5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당장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일정 부분 선반영을 고려할 경우에 정유주라든지 천연가스 최근 조정을 받아서 담아가기 좋은 레벨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진입하기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결국 만약 경기 침체가 없다면 시간을 갖고 물가 리스크는 다시 확대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점도표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6월 FOMC 경제 전망을 통해서 최근 달라진 연준의 목표 물가 2%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배드뉴스를 굿뉴스로 해석하는 지금의 시장이 정상화되는 그 시점이 변곡점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전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소비 심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는 일간의 의견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